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후 네 번째 회동으로 관세 유예와 틱톡 매각 시한이 핵심 쟁점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논의가 내달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 준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아날로그 칩에 대해 반덤핑과 반차별 조사를 공식 착수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 기업 23곳을 포함한 32개 기업을 추가 제재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입니다.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무역 조사와 제재 확대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재정 건전화 역량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프랑스는 긴축 반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채와 적자 비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소비 심리 지수가 하락하면서 악화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대형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가졌습니다. 역시나 AI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가 됐는데요. 금리 인하가 25bp가 될지, B컷으로 단행이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증시 코스피가 특히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양한 이슈들 오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드디어 3,400 눈앞에 섰다라는 댓글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박스권 안에서 계속 머물렀던 이 코스피가 이제는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계속해서 연일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9월 10일 기준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3,4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395.54포인트로 마감하며 전거래일보다 51포인트, 1.5%가량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3거래 연속 신기록을 이어갔고요. 9거래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기준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1조 4,355억 원, 기관도 6천억 원 가량을 순매수하며 5거래일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최고치 행진은 51개월 만에 나타난 기록으로 지난 20년간 2011년, 2017년 그리고 2020년에 이어 네 번째였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시면 잠시 조정을 거친 뒤 결국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래 열기도 뚜렷하게 회복됐습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23조 원을 넘어섰고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했던 10일에는 29조 원, 11일에는 31조 원, 12일에는 32조 원으로 육박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여파로 한때 위축됐던 거래가 다시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특정 종목 편승이라도 아니라는 점도 이번 랠리의 특징이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수의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 폭가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된 SK하이닉스는 7% 넘게, 삼성전자는 2%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조선과 방산업종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고 카카오, SK스퀘어, 또 고려아연 같은 성장주는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향후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실제 금리 인하가 또 단행될지, 그리고 주조주의 업종이 실적 모멘텀에 연결될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는 사상 최고가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여기에 연기금까지 매수세가 덩달아서 힘있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에 대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도 함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번 주 안에는 코스피가 3,400을 뚫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한마디는 시장 롤러코스터라는 댓글입니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파월 의장의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가 많은 만큼 일정들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최대 관심사는 바로 FOMC 회의입니다.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사실상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0.5%포인트 빅컷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를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시선은 점도표와 또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쏠려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올해 몇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할지, 또 파월 의장의 고용 둔화와 끈질긴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어떤 메시지를 줄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는 캐나다,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주저리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의 행보에 따라 엔화와 또 글로벌 환율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곤 있지만 금리 인하가 오히려 차익 실현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이 뉴스에 팔아라며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FOMC 결과와 또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주요 지표에 따라 다시 한번 큰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아무래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영국, 일본까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슈퍼 금리 위크입니다. 이 점 계속해서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시총 100대 클럽 입성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요즘 가상자산 시장 속에서 지금 리플이 이제 이 세계 100대 자산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에 XRP 시가총액이 약 1,8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시티그룹과 인도 HDFC 은행을 제쳤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이 다국적 기업이나 원자재 ETF가 주도하던 글로벌 자산 순위에서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한 겁니다. 이 배경에는 리플사의 제도권 편입 전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대형은행 BBVA와 커스터디 제휴, 그리고 지난해 말 출시된 스테이블코인 RLUSD는 XRP 생태계의 활용도를 높여왔고요. 투자자 신뢰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RLUSD는 가치와 달러가 연동돼 안정적이고 실제 기업들이 국제결제에 도입하면서 XRP 투자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수요까지 뒷받침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XRP는 더 이상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만 머무르진 않습니다.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장에서 그 흐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방향성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ETF 승인 여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은행에 대한 인가 여부까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관심사 여부는 ETF 승인 여부입니다. 일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90건이 넘는 암호화폐 ETF를 심사 중이고 있는데 일부 발행사들이 투자 설명서 보완이나 또 감시 공유 협정 조율 등 실제 승인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순 기대감을 넘어서 승인 절차가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리플이 미국에서 연방은행 인가를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인가가 승인이 된다면 리플은 블록체인 기업을 넘어서 연방인가 은행으로서 증권 결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그리고 자산 토큰화 등 기존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XRP가 결제 네트워크의 핵심 유동성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실물 경제와 연결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급망 금융 대기업 링크로지스가 XRP에 기반 플랫폼 전환을 발표했고요. 또 에어차이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외 플랫폼에서 XRP 결제를 옵션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실제 금융 항공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확산되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모건 스탠리가 리플을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으며 결제 비용 절감과 처리 속도 개선 효과를 높게 평가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이는 전통 금융권의 핵심 플레이어가 리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XRP는 이제 가상 자산을 넘어서서 이제는 글로벌 금융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접점까지 향하고 있는 그런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주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홈플러스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HMM, 마지막으로 KT 고객 관련돼서 소액 결제 사태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최근에는 전기 요금뿐만이 아니라 3대 보험료까지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금 흐름이 악화됐다라는 소식입니다. 홈플러스의 자금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홈플러스의 자금 상황은 굉장히 빠듯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전기요금과 건강, 고용, 또 산재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는데요. 일부 점포는 한전에서 보증금까지 요구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을 해야 하는데 8월분이 아예 미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회생 절차를 밟는 중에도 우선적으로 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밀렸다는 건 그만큼 현금이 바닥났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배경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5년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을 팔고 다시 임차를 하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나 온라인 쇼핑 확산, 또 각종 고정비까지 겹치게 되면서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막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자금 사정이 굉장히 빠듯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비용 구조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점포 폐허까지 계속해서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의 문제는 이제 임대료 부담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전체 68개 임대 점포 가운데 절반 정도는 임대료를 낮추는 데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끝내 되지 않았던 15개 점포는 올해 안에 문을 닫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5개 점포가 11월에 또 나머지 10곳은 12월에 폐점을 하게 됩니다. 서울 가양점이나 경기 일산점, 대구 동촌점, 부산 장림점, 그리고 인천 계산점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들 점포에서만 매년 700억 원이 넘는 임대료가 나갔고 영업 손실 규모는 약 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폐점의 여파가 본사의 손익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홈플러스는 현재 노동자만 10만 명, 또 입점 점주도 8천 곳에 이르는데요. 노조와 점주들은 일방적인 폐점 통보로 인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회생 계획안 제출이 지금 2차례나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정리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이 당초에는 7월이었는데 이게 9월로 미뤄졌고요. 또 지금은 또다시 11월 10일까지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벌써 2차례나 연기가 됐고 이제는 사태가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함세웅 신부나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사회 원로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노동자 고용과 지역 경제 그리고 국민연금 투자까지 얽혀있는 생활 인프라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나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인수 당시에 약속했던 1조 원 투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금융당국의 조사와 국회 청문회 개최도 촉구를 했습니다. 한편 지금 회사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인수자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원매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폐점은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앞으로 좀 대책 마련에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인수합병이 성사가 될 수 있을지 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홈플러스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홈플러스 사태 아무래도 유통기업들 전반적으로 경영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노동자, 점주, 그리고 지역 사회까지 좀 아우르는 큰 문제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합병 성사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 대응이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HMM이 브라질 최대 광산 업체 발레와 또다시 장기 운송에 관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성과라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의 규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계약의 규모는 약 4,300억 원 수준입니다. HMM은 지금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인 발레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총 10년 동안 철광석을 운송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총 5척의 선박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사실 지난 5월에도 발레와 6,36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두 건을 모두 합치게 된다면 벌써 1조 원이 넘는 장기 물량을 확보한 셈입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HMM의 사업 구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HMM의 매출 대부분이 컨테이너선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컨테이너선 시장은 시황 변동이 심해서 수익이 들쑥날쑥하다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이상으로 장기 계약을 맺게 됩니다. 덕분에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수익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발렛처럼 이 세계적인 대형 화주와 계약을 맺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신뢰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HMM이 이제 컨테이너 의존도를 줄이고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기 계약이다 보니까 이제는 물동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수익도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HMM이 컨테이너에 이어서 다른 선대까지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이 좀 다각화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HMM은 열심히 사업 다각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2030년까지 벌크선을 110척 규모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벌크선이라고 하면 철광석이나 석탄을 나르는 건화물선, 또 원유 같은 액체 화물을 운송하는 탱커, 그리고 이제 특수 장비나 대형 화물을 싣는 중량 화물선과 LPG 운반선까지 정말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자동차 운반선 시장인데요. 사실 HMM은 2002년에 이 사업을 접었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7척을 발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달 초에는 첫 배를 인도받으면서 무려 이 시장에 23년 만에 재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투입이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 물동량까지 직접 실어 나르게 되면서 벌크선 부문의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포스코 그룹이 HMM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스코 주가 또한 굉장히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가졌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반발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 업계뿐만이 아니라 신임 사회에서도 아무래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쟁점으로 좀 보면 괜찮을까요? 네, 일단 지금 포스코 그룹이 HMM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이 깃들고 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수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HMM을 인수를 한다면 국적 선사가 이제는 철강 산업의 보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이전에 거양 해운을 운영하다가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이 거양 해운을 매각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업이 흔들리게 된다면 해운업 투자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HMM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사실상 유일한 국적 원양선사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7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해수부는 단순히 민영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적 선사의 지배구조 문제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젠 여기에다가 인수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HMM의 시가총액이 24조 원대인데 지금 정부 지분만 17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통매각보다는 일부 지분 매각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누가 인수하느냐보다는 앞으로 국적선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에 시장의 관심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HMM 입장에서는 브라질 최대 광산 업체와 아무래도 장기적인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다각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민영화 과정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HMM은 아무래도 이 산업은행뿐만이 아니라 공사가 7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수 과정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 주체뿐만이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논란까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방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KT에서 최근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우려 사항들이 커지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현황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지금 KT가 밝힌 피해 규모는 소액 결제 278건, 금액으로는 약 1억 7천만 원으로 좀 큰 규모입니다. 이 원인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 흔히 펨토셀이라고 불리는 장치 때문이었는데요. KT통신망에 등록되지 않은 이 기지국이 몰래 접속을 하면서 고객의 가입자 식별번호가 유출이 된 겁니다. 이 정보를 노린 해커가 피해자 명의로 결제를 일으킨 거고요. 현재까지 피해 고객으로 확인된 인원은 약 5,500명 정도입니다. 다만 KT는 피해 고객에게 이 결제 금액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정부도 다른 통신사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생기면 동일한 보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큰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들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는 굉장히 또 많은 이동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동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사실 최근 일주일간 KT를 떠난 고객은 약 18,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KT로 옮겨온 사람도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든 가입자는 22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때와는 양상이 완전히 달랐는데요. 사실 지난 4월에는 하루에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빠져나가고 한 달 동안에만 33만 명 정도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KT에서 이탈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피해가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 부천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이 됐다는 점입니다.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이었고요. 또 해킹 사고가 잦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경각심이 무뎌진 모습도 컸습니다. SK텔레콤 때는 불안감이 컸지만 이제는 어차피 다른 통신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실적인 이유도 함께 갖추고 있는데요. 번호 이동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고 또 위약금이나 가족 결합 상품 때문에 묶여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를 쉽게 옮기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번 가입자 이탈을 막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KT로 옮겨온 사람과 또 다시 줄어든 가입자를 비교해 봤을 때는 22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피해가 지금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라는 점에서 가장 크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입자 이탈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를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나증권의 경우에는 만약 피해 규모가 더 커지거나 혹은 여론이 악화가 된다면 KT의 주가가 최대 4만 5천 원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KT의 주가는 5만 1천 원대다 보니까 지금보다 10% 이상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례로 지난 4월에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살펴본다면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편과 불안감 때문에 요금 감면이나 위약금 면제, 그리고 여기다가 과징금까지 합쳐서 7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KT가 실제 피해 고객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입자 반발은 크지 않고요. 또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보상 조치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증권은 이제 KT에 대해서 여전히 목표 주가 7만 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 이번 악재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는데요. 사실 이동통신 3사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해킹 사고가 잦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SKT 해킹 사태 이후에 지금 저마다 보안 체계 강화에 수천억 원대 이상의 투자를 약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취약점 해소로 이어지지 않은 채 사후약 방문식이다라는 우려들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4일에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 U+가 지난 4월에 이제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로 각각 5년 동안 최소 7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대 보완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킹 등의 문제가 터진 뒤에 뒤늦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앞으로 해킹 사고에 대한 우려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통 3사들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보안 관련해서 계속해서 통신 3사가 계획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KT 사태, 이런 개인정보 유출뿐만이 아니라 소액 결제 유출까지 이뤄진 상황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파장이 커질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관세 유예와 틱톡 매각 시한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회담은 내달 한국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상회담 준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아날로그 칩에 대해 반덤핑과 반차별 조사를 공식 착수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 기업 23곳을 포함한 32개 기업을 추가 제재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입니다.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무역 조사와 제재 확대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 국가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정치 불안정과 재정 건전화 역량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프랑스는 긴축 반발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채와 적자 비율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9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5.4로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고용 불안과 물가 부담 심화로 분석됩니다. 특히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우리 증시의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습니다. 4개월 만에 최저를 찍히면서 역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기술주들은 연일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AI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44%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S&P 500 지수는 0.05%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역시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0.59% 하락하면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은 경계감이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1.2% 상승했습니다. 4%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일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일단 7% 상승 흐름 가지면서 관련 7거래일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0.11%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0.51% 상승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계속해서 증산에 대한 이슈가 있죠. 관련해서 유가의 움직임 계속 흔들리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배럴당 6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뉴욕 증시 전반적인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마이크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4% 넘게 올랐습니다. 4.42%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9월 27일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어떻게 찍히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AI에 대한 모멘텀으로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의 모멘텀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오라클, 이 클라우드 계약 급증으로 인해서 33년 만에 주가가 하루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죠. 오라클은 역시나 계속해서 올랐던 만큼 이번에는 5% 하락이 있었습니다. 좀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면서 5% 하락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가총액이 8,300억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테슬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7.36% 상승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금요일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오르게 됐는데요. 이 인공지능, AI뿐만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사업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상승을 연일 견인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밖에 양자 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인수 승인을 받으면서 15%의 주가 흐름도 가졌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비만 신약에 대한 경쟁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콘텐츠 제작사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가 전날 29% 폭등을 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도 16% 넘게 오르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워너브로스 인수설까지 제기된 파라마운트도 7% 넘게 올랐는데요. 이전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콘텐츠 관련된 주가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보인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번 주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FOMC 회의가 열리게 되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율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시장에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분위기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54% 상승하면서 3,39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를 도달했고요. 9거래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2년 8개월 만에 최장 랠리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코스피입니다. 이렇게 지수 상승을 이끄는 주체, 아무래도 수급이 있겠죠.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조 단위로 지금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반도체 투톱으로 많이 사들인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하루 만에 합쳐서 2조 원이 넘는 이 수급들이 들어왔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의 분위기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 투톱의 랠리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를 상방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삼성전자 2.72%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가 연일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7% 강한 상승 흐름을 가졌고 장 막판까지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브리핑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57%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북미에서 지금 2025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전시회가 또 열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의 모멘텀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들도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19% 소폭이지만 상승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 요즘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장에서는 상승을 했다면 금요일장에서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으니까요. 이점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0.22%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KB금융이 10위에서 이제 8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역시 이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세제 개편안 계속 정책에 대해서 모멘텀 있을 때마다 금융주들, 지주사들 움직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도 1.45% 상승하면서 마감했으니까요. 이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1.48% 상승하면서 847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의 분위기도 다시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 수급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 함께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도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이어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9% 강한 상승 흐름을 가졌는데요. 일단 금요일 시장 안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2주
이중 항체 SC에 대해서 임상에 지금 최고속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글로벌 빅파마들과 함께 협력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알테오젠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역시 LG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덩달아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펩트론과 파마 리서치는 좀 쉬어갔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 관련해서는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죠. 국내 대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노란 봉투법 수혜뿐만이 아니라 에버랜드에서 가을 퍼레이드에 사족 보행에 대한 로봇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삼성 계열이니만큼 이런 관련된 로봇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바이오 종목 안에서는 조금 혼조세 보인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11위인 이 코오롱 티슈진이 10%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을 가졌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문 기업이죠. 이 증권가에서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내년 6월과 7월에 임상 발표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여전히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난주 금요일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나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코스피를 상방으로 이끄는 종목이 어떤 거죠? 바로 반도체 투톱입니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1위와 2위 천장을 뚫다라는 제목으로 적어봤습니다. 이 K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더 대단했습니다. 52주 신고가 행진을 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장주는 물론이고요. 3D 랜드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종목들도 52주 신고가를 여전히 경신했고요. 소부장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 종목들이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의 배경이 어떤지도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이 훈풍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6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대 D램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 역시도 연일 급등하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객사의 제품 가격을 20에서 30% 오른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모리 업황 개선의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시티증권이 내놓은 전망이 지금 불을 지핀 상황입니다. 시티증권 같은 경우에는 AI 개발의 초점이 학습에서 이제는 추론 단계로 이동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이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내년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해보다 17%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목표 주가도 지금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도 굉장히 올랐습니다. 150달러에서 175달러까지 상향 조정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론의 주가 연일 경신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우리 K 반도체 종목들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 배경에는 AI발 반도체 칩에 대한 부족 현상이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가 확산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 메모리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메모리 공급 점점 더 타이트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HBM
HBM뿐만이 아니라 범용 D램까지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내년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D램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뚜렷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일반 서버용의 D램까지 공격적으로 주문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도 6세대 HBM4 출하 확대를 집중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왔습니다. 선 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해 초에 밸류업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하루에 2조 원씩 매수하던 때와 지금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증권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지금 증시 상승을 이끄는 힘은 대부분 아무래도 반도체 대형주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추가 동력은 다음 달에 발표될 3분기 실적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으니까요. 실적까지 이런 모멘텀이 찍히게 될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훈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은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을 최초로 HBM4에 대한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3년이었죠. HB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는데요. 이렇게 SK하이닉스 TSV라고 하는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입니다. 이런 무기로 계속해서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HBM4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스드 MR, MUR 같은 이런 패키지뿐만이 아니라 발열을 좀 더 잡고요. 적층 효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 여러 층을 적층하면서도 발열을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새 제품은요, 기존의 HBM3E 대비해서 이 고대역폭은 2배 이상이고요. 전력 효율 또한 40%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 속도 또한 초당 10기가비트 이상으로 국제 표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엔비디아 샘플 검증이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먼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초나노 미세 10나노급의 공정뿐만이 아니라 4나노 파운드를 적용한 HBM4 샘플을 고객사에 지금 출하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HBM 관련해서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증시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7,900억 원이고요. 기관의 매수세도 4,5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제는 8만 전자에 재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 커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의 관심, 이제는 실적 반등에 대한 모멘텀에도 쏠려 있는데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컨센서스에 따르면 3분기 영업이익이 8조 9천억 원, 많게는 10조 원까지 내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난해 2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조 단위의 이익을 기록하는 것은 또 처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삼성전자 강세로 인해서 총수의 재산도 굉장히 많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수가 지금 이렇게 7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사상 처음으로 18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또 많이 불어난 셈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만에 약 27%가 불어난 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만큼 삼성전자 주가 회복이 계속해서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문가들 역시 HBM4에 대한 출하 본격화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 경쟁력에 대한 회복을 이유로 추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점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N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지금 줄줄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안 삼성전자 좀 미운 오리로 불리기도 했었죠. 2021년 초에는 9만 6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 지난해 11월에 다시 4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좀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HBM 시장 그리고 파운드리 수주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키움증권에서도 9만 원으로 상향했고 KB증권 업종의 최선호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대신증권에서도 현 주가 상황에 대해서 저평가 상태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여전히 증권가 안에서도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거래 연속으로 불기둥을 뿜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7%까지 강한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32만 9,500원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30만 닉스를 넘어서서 이제는 40만 닉스까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실 2달 전만 해도 상황이 좀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이른바 이 골드만삭스 쇼크라고 있었죠. HBM에 대해서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SK하이닉스가 좀 큰 폭으로 빠지는 상황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 달 만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게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승을 이끈 요인 3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전 세계 AI 투자 확대로 인해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세계 최초로 HBM4에 대한 양산 체제를 구축하면서 빅테크에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증권가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들의 2조 원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역시 대신증권에서도 에이직 시장에 대한 성장에 따라서 2026년까지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HBM의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고 목표 주가 41만 원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40만 닉스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메모리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관련된 종목들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있겠고요. 후공정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 소부장단에서도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소부장단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또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서 이번 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함께 더해지면서 반도체 안에서의 랠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투톱의 흐름들 이번 주도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금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는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하나머티리얼즈와 나우로보틱스가 29% 넘는 상한가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제닉스 로보틱스는 23% 넘는 급등세, 메디포스트는 16.53%, 그리고 케어젠까지 14.76%의 상승률 보이며 마무리해줬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테카 바이오 20%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S&T 에너지는 6.55%의 하락세, 그리고 APR, 센즈랩, 성광밴드까지 모두 4% 넘는 내림세 보이면서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투톱 중에 SK하이닉스가 7% 급등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술 개발에 대한 발표뿐만이 아니라 AI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이날의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은 이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 발표였습니다. 이번 6세대인 HBM4는 기존 제품인 HBM3E보다 데이터 전송 통로를 2배로 늘리고 전력 효율도 40% 이상 개선한 차세대 제품입니다. 이 HBM4의 양산 체제에서는 공정 기술을 추가 적용해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 여러 층으로 적층하면서도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장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HBM4를 도입하게 되면 AI 서비스 성능을 최대 69%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데이터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국제 표준 속도인 8GBps를 훨씬 웃도는 10GB 이상까지 구현해내면서 성능 경쟁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이번 신제품을 통해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는 향후 AI 인프라 성능 향상과 데이터 센터 전력 절감 효과까지 기대되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연일 9거래 연속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금요일에 세계 최초로 HBM4에 대한 양산 구축을 체제를 마련했다라는 소식까지 이렇게 들려오면서 계속해서 연일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 발표만이 급등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추가적으로 영향을 준 게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번 급등은 기술 발표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 매수세와 그리고 시장 분위기 반전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HBM4 양산체제 구축이라는 호재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가 맞물리기도 했는데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2조 2천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주가를 끌어올린 직접적인 동력이 됐습니다. 또 지난 7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년 HBM의 가력 하락을 전망하면서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루 만에 8% 가까이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달 가까이 30만 원 선 밑에서 머물렀는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함께 오라클의 클라우드 성장 전망 발표로 AI 거품론까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에 HBM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전망으로 인해서 골드만삭스 쇼크가 좀 있었죠. 그런데 SK하이닉스 다시 그것을 딛고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들도 궁금한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성과를 단순한 단기 호재가 아니라 기술 가치의 재평가의 계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HBM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SK하이닉스의 시장 내 1등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41만 원까지 상향 제시했습니다. HBM 수요 확대에 더해서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세까지 겹치면서 실적 개선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HBM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HBM4의 공급 시작은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 주가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 이제 목표 주가가 41만 원까지 제시가 되면서 30만 닉스를 넘어서 40만 닉스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러한 랠리가 나오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아연입니다. 12% 오르면서 이제 황제주의 다시 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 걸까요? 네, 먼저 고려아연은 이 금요일장에서 단숨에 주가가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6개월 만에 다시 황제주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가 급등의 핵심 요인은 바로 경영권 분쟁 이슈였는데요. 고려아연은 지난해 8월부터 최대 주주인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연합과 1년 넘게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영풍이 최윤번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진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경영권 분쟁이 주가를 자극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특히 고려아연은 국가기관 산업인 재련업을 담당하고 글로벌 전략 광물 공급망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실적보다는 분쟁 이슈에 따른 이른바 이슈 프리미엄이 강하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작년부터 이 쩐의 전쟁이라고 불렸죠.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양상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려아연 실적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고려아연은 매출이 7조 6천억 원, 이 영업이익은 5,3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을 냈습니다. 아연과 구리 같은 기초 금속뿐만 아니라 귀금속과 전략 광물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가 급등은 실적보다는 분쟁 프리미엄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영권 다툼이 격화될수록 양측이 더 많은 지분을 매집하거나 방어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가는 실적과 무관하게 크게 출렁이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결국 이번 상승도 기업 펀더멘탈보다는 오너 리스크가 주가를 움직였다라는 분석이 조금 지배적입니다. 네, 이번 급등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오너 리스크가 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법 개정안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한 이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견권 제한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이 되는데 소수주수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최 회장 측은 불리한 요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이번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향후 경영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변수로 시장이 조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 역시 아무래도 분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고려 아연의 급등,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에 대한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는 하락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오일입니다. 주가가 2% 넘게 밀렸는데요. 증권가에서 S오일의 목표 주가를 낮췄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낮추게 된 걸까요? 네, 먼저 일단 NH투자증권이 S오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7만 8천 원에서 7만 4천 원으로 낮추게 됐습니다. 먼저 정제마진 상승세가 더디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 정제마진은 원유를 들어와서 휘발유와 경유 같은 석유 제품으로 정제했을 때 남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유사 실적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최근 아시아 지역의 정제 마진은 중국 수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른 지역보다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화학 부문의 스프레드 부진까지 환목했습니다. 스프레드는 제품 가격에서 원가를 뺀 차이를 말하는데 최근 화학 제품 가격 회복세가 약해서 실적 전망치가 조정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학 제품 가격에 대한 회복세가 약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하향이 됐다라는 소식 들려주셨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전망이랑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 S-오일의 단기 전망은 좀 낮춰지기는 했지만 중장기 기대감은 좀 유지가 됐습니다. 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연료유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석유 제품의 생산을 줄이고 화학 제품의 생산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유사들의 생산 감축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공급은 줄고 수급 균형은 타이트해지면서 경제 마진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약 2,63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분기에 발생했던 일회성 비용이 사라지고 기말 유가 상승, 즉 연말 시기에 여러 요인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는 현상에 따른 재고 평가 이익까지 반영이 되면서 정유 부문 실적은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화학 부문은 스프레드 약세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정제 마진 둔화와 화학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내년 이후에 업황 회복과 유가 안정이 맞물리게 되면 실적 개선폭은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S-오일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정제 마진 상승세에 대한 둔화도 있었고요. 이 화학 부분에서 부진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가 좀 하향된 것에 따른 요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제 마진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여전한 상황이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첫 번째로는 반도체 투톱 소식입니다. HBM4에 대한 수주 경쟁이 좀 더 치열해졌다라는 소식 들려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력에 대한 학회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소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입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체제를 갖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미 좀 개발을 마치고 시장 진입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두 회사의 기술 경쟁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HBM4 경쟁이 정말 본격화됐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12일 HBM4 개발을 완료하고 또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갖췄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제품은 이전 세대보다 성능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데이터를 오가는 통로가 2배로 늘었고요. 전력 효율도 40% 이상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에 발맞춰서 이 삼성전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HBM4 12단 제품 개발을 마치고 글로벌 고객사에 샘플을 이미 내놨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최신 공정을 먼저 적용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쓰고 또 여기에다가 자사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크기의 칩 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담으면서도 전력 소모는 줄이고 속도는 더 높인 겁니다. 실제로 최대 속도가 초당 11기가비트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 업계 표준이 8기가비트니까 한참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하이닉스가 먼저 HBM4 시장의 문을 열었고요. 삼성전자도 더 앞선 공정으로 추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HBM4에 대한 경쟁이 지금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먼저 포문을 열었지만 삼성전자의 공정 전략도 지금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HBM4에 대한 시장 속에서 이 삼성전자 어떤 경쟁력을 또 갖출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핵심은 누가 먼저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하느냐입니다. 특히나 내년에 출시될 루빈 시리즈는 HBM4가 기본 탑재될 예정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로 꼽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가 내건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초당 10에서 11기가비트로 맞춰달라는 건데 삼성전자는 이미 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효율까지 개선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급망 전략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부터 한 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업체와 거래하는 멀티벤더 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공급을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으로도 나누려는 건데요. 삼성은 품질 검증만 통과를 한다면 초기 물량부터 상당 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성은 이 GDDR7까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4와 GDDR7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삼성뿐이고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삼성의 또 다른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4뿐만이 아니라 GDDR7까지 같이 메모리를 묶어서 경쟁력을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HBM4에 대한 경쟁, 글로벌 투자자에 어떠한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경쟁은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두 회사가 나란히 엔비디아의 검증을 통과하게 된다면 내년 HBM4 시장은 사실상 한국이 주도를 하게 되는 셈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난주에는 7% 넘게 뛰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에서는 삼성이 HBM4의 수율만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면 내년에는 공급량이 크게 늘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쟁 구도만 살펴보더라도 중국 업체들은 아직 기술력과 고객사 확보에서 뒤처져 있고요. 미국 마이크론 역시나 HBM4에서는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양강 체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존재감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HBM4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심은 누가 먼저 엔비디아의 품질 인증을 통과하느냐가 될 것이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이 반도체 투톱의 상승 랠리가 무서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자력 학회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국가 산업 생태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논란은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은 새로 짓는 데만 최소 15년이 걸리고 부지도 마땅치 않다면서 신규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려서 전력 수요를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한국원자력학회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학회는 이대로 간다면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미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10년 뒤에 전력 수요를 맞추려면 지금 당장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네,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지금 원전 건설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입장이고요. 학회는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양쪽의 쟁점 어떻게 파악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원전 건설에 15년이 걸린다는 입장이지만 학회는 국내 사례를 본다면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고리 1호기는 6년, 신고리 1, 2호기는 5년 안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15년이라는 수치가 과장됐다는 주장이고요.
입장이고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은 빠르게 늘릴 수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학회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무분별한 확대는 국부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원전은 국내 기술과 인력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보니까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전력 수요 문제인데요. 특히나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값싼 전기가 24시간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원자력이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고요. 결국 대통령은 속도와 현실성을 강조한 반면에 학회는 오히려 그 점이 원전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이유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정책과 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우선 정책 변화가 조금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전력 계획에는 2038년까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짓는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번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는 수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전력 계획을 다시 짜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더 크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조직 개편입니다. 정부가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전 정책보다는 재생에너지 쪽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원전업계는 일감 축소를 우려하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 업계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에너지 믹스를 내놓을지가 앞으로의 경쟁력에 직결될 전망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으로는 즉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모멘텀 살아있는 상황이죠. 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도 오늘 이렇게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소득세가 어떻게 기준이 마련하게 될지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억 유지가 오늘 시장 안에서도 반영이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도 원전 관련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확보에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맞서고 있는 만큼 원전 관련주에서도 어떠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지 오늘 시장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규모만 64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 핵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계약은 아직까지는 구속력은 없는 예비 계약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개발사인 글렌파른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LNG를 20년 동안 해마다 100만 톤씩 들여오기로 했고요. 여기에 알래스카 1,300km 길이의 초장거리 가스관 건설에 들어갈 철강제도 포스코가 상당 부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지분 투자까지 검토하겠다라는 방안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만 440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 돈으로는 약 6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는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바라봐야 할까요? 네, 지금 포스코가 단순히 LNG를 사오는 회사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계약에는 장기 LNG 도입뿐만 아니라 가스관 건설에 필요한 철강제 공급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철강 측면을 살펴보면 이런 파이프라인용 강관이나 후판 같은 대형 철강 수요를 포스코가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량처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에너지 사업에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미 미얀마와 호주에서 가스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알래스카까지 연결이 된다면 가스 생산부터 도입, 운송, 발전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이제 프로젝트의 주요 플레이어로 올라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네, 아직은 예비 계약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발사 글렌파르는 우선 올해 안에 가스관 건설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고요. 내년에는 액화 시설과 전체 수출 물량까지 포함한 본격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한국이 알래스카 LNG를 들여올 수 있는 시점은 빠르면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즉 앞으로 2년 정도는 사업 구조를 짜고 또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야 실제 LNG 물량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국제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나 각국 정부의 승인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속도가 더뎌질 수 있는 만큼 최종 계약까지 이어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한국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징성도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LNG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속보로도 전해드렸다시피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확정이 됐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